안녕하세요. 9학년 학생 여러분. 일반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 친구들하고만 같이 이 통계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자, 통계 단원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간단하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통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히스토그램도 있었고, 상대도수 분포표도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자료가 정리가 되어서 유의미한 값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대표값과 삼포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통계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려면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한 후에 자료의 특징과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두 별량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대표값과 삼포도의 뜻과 계산법, 그리고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대요. 자,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수집한 자료 전체 집단의 성질을 파악하려면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하다. 딱 하나로 정의하면 뭘까 하는 게 이제 대표값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값은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하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삼포예요. 그 삼포를 수치화시킨 것이 삼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노이의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하노이의 여름은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 학교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어컨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들기 때문에 또 전기로 난방을 하게 되면 또 역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훨씬 더 하죠. 여름과 겨울에 이 난방비나 아니면 냉방비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온과 어떤 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상관관계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시간과 평가에서 얻어낸 점수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역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배우는데, 먼저 학습할 내용, 수학 책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통계를 배우기 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치면은 208페이지예요. 208페이지 내용인데,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로는 3페이지가 되죠. 수학 징검다리 준비학습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볼 텐데요. 일단 가운데 있는 이전에 배우는 숨어있는 학습 요소 떠올려보자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많이 보이죠? 띠그래프라는 단어가 맨 위에 보여요. 띠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예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일자로 된 띠 형태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더라 하게 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 여러 개들 이어 붙어 있는 형태들 보죠. 그 다음 원 그래프라고 보이는데,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예요. 예전에 한 재작년인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이팅게일이 만들어낸 그 크림 전쟁에서 그 환자 그 전쟁을 치르면서 질병에 의해서 죽은 환자 수 이런 것들 볼 때 월별로 동그랗게 만들었죠. 이런 종류들도 이제 원 그래프예요. 자, 평균이란 말 보이죠? 도수 있고 줄기와 그림 평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수는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계급에 속한 데이터 개수. 줄기와 그림 기억나죠? 어떤 부분을 핵심이 되는 줄기로 잡고,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고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 0에서 100kg 사이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 40, 50, 60, 70, 뭐 많이 나가면 80, 90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줄기를 10단위 이상을 줄기로 잡고 1단위짜리, 만약에 선생님 몸무게가 75kg이다 그러면 줄기는 7, 잎은 5 이렇게 갈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여 세로줄의 왼쪽에는 줄기를 쓰고 세로줄의 오른쪽에는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가로 방향으로 차례대로 쭉 나열해서 쓴 것을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 3번 같은 경우가 바로 줄기와 잎 그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평균은 자료를 전체 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총 데이터 개수로 나눈 거다. 그 다음 도수분포표 보이죠? 도수라는 것 자체가 각 계급에 속한 별량의 숫자니까 전체 자료를 일단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눠요. 계급으로. 보통 도수분포표 만들 때 계급 개수가 5개랑 10개 사이쯤 만들어서 많이 하죠. 얼마만큼을 계급으로 잡을지는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적절하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건 각자의 몫이 되는 거고요. 만든 사람의. 자, 그래서 전체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구하여 나타낸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가장 아래 보면 히스토그램이라는 말도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을 가로로 하고 그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줄기와 잎 그림을 그 숫자를 막대로 표현하고 90도로 회전시키면 히스토그램으로 바뀌죠. 그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 좌표평면이란 말이 있는데 그 밑에 좌표라는 말이 있으니까 좌표부터 먼저 볼게요. 좌표는 수직선 또는 좌표평면 위에 점에 대응하는 숫자 또는 순서 쌍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좌표평면이라는 표현,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보면 그 좌표평면 만들어내잖아요.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내긴 하죠. 그러면 좌표평면이 뭐냐? 좌표평면은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이에요. 즉 평면에다가 좌표축을 그려두고 각각의 점들을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 뭐 좌표평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고요. 좌표는 그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 숫자로 나타내거나 순서쌍으로 나타내거나, 뭐 수직선이면 숫자, 좌표평면이면 순서쌍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순서쌍은 도대체 뭡니까? 순서쌍은 뭘까요? 순서쌍은 숫자나 문자들을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표기해서 나타냈는데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야 하니까 묶음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쌍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단, 쌍 이런 거 쌍은 2개 이런 느낌도 있지만 나중에 3차원 공간에서는 2개가 아니고 이제 3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쌍은 그냥 복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복수개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름 붙인 것, 뭐 이런 정도로 정하자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용어 설명을 했고 이제 준비학습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민수가 9번의 볼링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점수를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5번째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나열해 봅시다. 160, 140, 120, 150, 180, 130, 160, 170, 119. 일단 제일 작은 거 119 보이죠? 119. 그 다음이 120점대가 나왔네요. 129점. 130점대가 하나 보여요. 여기 135. 140점대도 하나 보여요. 148. 150점대가 하나 보이죠. 154. 그 다음은 161, 165, 177, 187. 우리가 원하는 건 작은 값에서부터 5번째. 그래서 154점이 될 겁니다. 이 친구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링 실력이 있는 친구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은 유빈의 친구 5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하세요. 자, 평균 아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평균은 각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자료의 총 숫자로 나눈다. 자료를 모두 더하고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자료의 각각의 값은 22, 18, 13, 5, 7입니다. 통학 시간이 자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평균은 22, 18, 13, 5, 7을 더하되 전체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눠줘요. 22와 18을 더하면 40, 13과 7을 더하면 20, 60에 5를 더했으니까 65, 즉 5분의 65. 65는 5 곱하기 13이니까 평균 통학 시간은 13분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겠어요. 앞으로 평균을 이렇게 소문자 M으로 많이 씁니다. 이 M은 민의 준말이에요. 민의 앞글자예요. 이렇게 평균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음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진의 반 학생 20명의 체육 수행평가 점수를 조사하여 그린 줄기와 잎글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받은 체육 수행평가 점수를 말하세요. 줄기와 잎그림은 동일한 점수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차례대로 쭉 나열하게 되죠. 하나씩 하나씩 나열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숫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줄기 같은 경우 각각 가로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일치하는 것 찾아볼게요. 28, 29 끝자리만 보겠습니다. 3, 5, 8 다르죠? 줄기가 4일 때는 1, 3, 4, 8, 9, 9 같은 것이 있네요. 49가 2개. 다음은 줄기가 5일 때 1, 3, 4, 5, 5, 5 요거 3개 있고요. 다음 8, 8 즉 49가 2번 나오고 55가 3번 나오고 58이 2번 나와요. 그러면 가장 많이 중복되어 있는 점수는 뭘까요? 가장 많이 중복되어 있는 점수는 바로 55점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4명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과 운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독서 시간을 X시간, 운동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순서상 X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독서 시간을 X라고 했고 운동 시간을 Y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진이부터 시작해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2,1이에요. 예지는 3,1.5 2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동혁이는 4,2 수연이는 3,4예요. 우리 학교에 거의 상당수 선생님으로 계시거나 학생으로 있는 학생의 이름이네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는 있죠.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자, 첫 번째 정진이는 X축으로 2, Y축으로 1 떨어진 위치. 여기가 정진이에요. 정진이. 예지는 X축으로 3, Y축으로는 2분의 3. 여기가 예지. 동혁이는 X축으로 4, Y축으로 2. 예지하고 걸렸네요. 걸쳐졌네요. 여기가 동혁이. 수연이는 X축으로 3, Y축으로 4. 여기 있겠죠. 여기 수연이.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점을 찍으면 그 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학습한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속 스피드스케이팅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 가운데 스피드스케이팅은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가장 빠르게 달린 사람을 가리는 종목이다. 다른 빙상 종목에 비하여 단순하게 보이지만 인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빠르죠. 굉장히 빠르니까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이잖아요. 뭐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획득한 메달 숫자는 금메달 1,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동계올림픽에서 강국이냐, 강점을 가지냐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강한 면을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메달이라는 거예요. 그 메달을 가지고 노력을 뭐 수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 정도쯤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금메달 땄으니까 1위, 은메달은 2위, 동메달은 3위 이런 정도로 수치화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표값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표값이 뭘까? 대표값이 뭘까? 생각 열기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열흘 동안 지한이의 수면 시간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몇 시간 잤는지 한번 볼게요.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8시간, 9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잠을 잔 시간은 9시간이고 가장 적게 잔 시간은 5시간이에요. 5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잔다. 첫 번째, 열흘 동안 지한이의 수면 시간의 특징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뭐 하나의 수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A라는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은 뭘까? 대표하는 색깔이 뭘까? 아니면 그 친구를 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글자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진 숫자들의 경우는 보통 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나요? 시험을 봤다. 엄마가 물어보는 것. 너 이번 시험 평균이 얼마야? 이렇게 묻죠. 예.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값의 가장 선두주자가 됩니다.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수면 시간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구해 봅시다. 8하고 7을 더하면 15, 20, 26, 34, 43, 51, 58, 58에 6을 더하면 64가 되나요? 64? 64에 7을 더하면 71? 71이네요. 열흘 동안 총 수면 시간이 71시간입니다. 71시간. 열흘 동안이니까 그러면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이건 71을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즉 7.1시간이 평균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7시간 6분 정도를 잔다. 지한이는. 자, 2번입니다. 왜 1과 같이 생각했을까? 뭐 가장 쉽게 설명한 것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들을 해석을 할 때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보세요. 5, 6, 7, 8, 9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8, 우리가 반장 선거할 때 발을 정자 쓰잖아요. 7, 6, 5, 8, 9, 8, 7, 6, 7. 자, 지금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가 7하고 8이죠. 조금 더 넓게 보면 6, 7, 8 정도로 분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6, 7, 8 정도에 분포해 있겠다. 그럼 이제 5시간을 잤거나 9시간 잔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죠. 예. 그래서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건 7하고 8. 7하고 8 정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읽어줄 수도 있고요. 자료가 5, 6, 7, 8, 9 있으니까 그럼 자료가 나타난 가운데 있는 것 7 이렇게 잡아도 되긴 되겠죠. 자, 이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다.
그래서 대표값 가장 위에 보면 중앙값, 최빈값, 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자, 이제 생각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 내용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급 학생의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과 같은 별량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에서 이 별량의 분포 상태는 줄기와 입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건 자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딱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뭘까? 숫자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 통계는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은 어느 투수의 최근 5년 동안 팀을 승리로 이끈 경기수를 승수로 나타낸 거다. 자, 이 투수가 2014년은 6승, 2015년은 9승, 16년은 12승, 17년은 13승, 18년은 10승이에요. 자, 이 투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보면 14년부터 점점 성장하고 있죠. 16년 성장하고 17년 성장했다가 18년에 약간 주춤했어요. 자, 이 투수의 가장 전성기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2016년과 17년일 겁니다. 이 5년 사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투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평균 승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평균 승수는 10승입니다. 평균 6, 9, 12, 13, 10을 더해서 5로 나누었더니 10이 되더라. 여기 평균 구하는 방법 보이죠? 별량의 종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총 개수로 나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승수가 흩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평균이라고 잡기에 만약에 이 투수가 거둔 승수가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13, 12 똑같은 승수입니다. 10, 9, 6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2018년에 여러분들이 구단주입니다. 2018년 10승한 투수와 2018년 6승한 투수, 어느 쪽 투수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줄까요? 만약에 두 명의 투수가 평균으로 주면 똑같이 10승 투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돈을 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쪽 투수에게 더 많은 돈을 줄 거예요. 이유는 이 분포가 위로 가다가 한 해 꺾였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아래 투수의 경우는 계속 13에서 12, 12에서 10, 10에서 9, 9에서 6 내려가거든요. 자, 이런 건 이제 추이를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값으로 10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표값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어 자료 전체를 특징 짓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대표값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평균이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값 말고 또 다른 평균 이외의 대표값이 무엇이 있을까?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작은 값부터 크기대로 나열할 때, 순서대로 자료들을 나열을 할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그 자료의 중앙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한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앙값을 잡을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좌우 대칭이었다가 한가운데 놓이는 값이 정확하게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 값을 중앙값으로 잡아요. 그런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이때는 한가운데 놓이는 값이 없죠. 그때는 가장 안쪽에 가운데 값에 근접한 그 쌍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잡습니다. 자, 이건 보기를 보고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쌍을 이렇게 잡습니다. 멀리 떨어진 위치부터 하나, 둘, 셋 잡았더니 가운데 8이 하나 남죠. 그래서 중앙값이 8이에요. 자료가 홀수계일 때는 한가운데 놓이는 값을 중앙값으로 한다. 그에 비하여 아래는 3하고 15, 5와 12, 5와 11, 8과 10. 가장 가운데 있는 쌍이 8하고 10이잖아요. 그래서
8과 10의 평균값을 가져와요. 9로 가져온다. 이것을 중원값으로 정하더라. 자, 중원값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등장하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최빈값입니다. 빈, 자주를 의미해요. 가장 자주 나오는 값.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대표값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기를 바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빈값은 특징이 평균이나 중원값은 꼭 하나로 나오지만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도 분명히 그런 예시가 있을 거예요. 2, 4, 5, 5, 5, 7, 8 최빈값은 3번 등장한 5가 되죠. 아래는요. 2, 4, 4, 5, 5, 7, 8 이때는 최빈값이 4와 5가 됩니다. 이렇게 최빈값의 특징은 중원값, 평균과는 달리 2개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이외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 이외에 등장하는 값 중에 최대값도 있어요. 최대값. 지금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최대값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최소값도 있습니다. 최대값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청바지 사면 3분의 1 잘라서 버린다고 했죠. 다리 짧은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다리 길이를 평균적으로 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지가 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성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옷들 종류는 최대값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라버리는 게 몸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더 떼기는 힘드니까요. 반면에 최소값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값. 난 아무리 양보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해. 1년에 내가 휴일을 가질 수 있는 날을 아무리 양보해도 열흘, 이 정도는 되어야 해. 자, 이렇게 될 때는 최대가 아니고 최소값을 잡겠죠. 뭔가 좀 안정성을 찾는다,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예제 1번이 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던 관계로 이 예제 1번은 직접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예제 1번을 실시간으로 풀어가면서 뒤쪽에 남아있는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